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진행할 그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을 맡고 있고 현재는 또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로 있는 고종환입니다. 오늘 저를 이 귀한 자리, 영광된 자리에 출빙해 주신 우리 브릿지 경제 사장님과 그리고 조진래 전무님, 좀 전에 이제 사회를 보셨던 장인평 국장님 그리고 이기영 부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소개해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을 공유하는 분들이 주로 건설사 또는 시행사,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크고 또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 분들이 다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더 긴장도 되고 오늘 저의 강의가 좀 더 유익했으면 또 유익하고 알찬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전에 장인평 국장님께서 소개했습니다만 오늘 강의의 주제는 2022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제목을 잘 최현주 우리 차장님께서 잘 뽑으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건설사 강의도 꽤 좀 늘어난 편인데 저는 또 디벨로퍼 협회에 계속 좀 자문위원 겸 강의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또 뭘 준비해야 되는지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저 소개를 했습니다만 저는 좀 다행히 이 건설사의 자문위원 또는 고문을 꽤 오랫동안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자산관리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이든 금융이든 이 공통적인 게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개발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공급을 시공을 하는 목적이 이 부동산 경영론에 따르면 결국 이윤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물자정, 그러니까 사람과 물자와 정보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본과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경영 효율을 극대화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 당연한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소위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의 강의 자료는 공급자인 건설사 임직원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가 아니라 이 수요자, 투자자, 내 집 마련하는 이분들의 입장에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죠. 이제 수요자의 이익이 공급자의 이익이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요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가. 결국 공급자는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 원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 그 경우를 제가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이게 통찰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제가 디벨로퍼에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하면 오는 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컸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제 자산 관리가 전공이지만 우리가 개발 시장, 자산 시장, 공간 시장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뭐 이게 부연 설명 없이도 이 말만으로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시장의 구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과 개발 시장과 공간 시장은 서로 연결된 삼각축이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리는 것이죠. 아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결국 공급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트렌드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소위 말하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고객 가치, 사회적 가치 그런 면에서 수요자와 그러니까 주택의 수요자와 공급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또 하나는 양바퀴, 수레의 양바퀴다라는 관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수요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 이익이고 이 우리 건설사가 앞으로 지속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잘 좀 못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행히 정부의 정책의 자문위원도 꽤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오랫동안 했고 도시계획위원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에서
저는 지금도 자산운용위원이나 다양한 경험을 좀 갖추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시는 말씀이 왜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을 하면 안 되고 이쪽을 향할까요? 됐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혹시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좀 더 많은 내용, 깊은 내용이랄까, 넓은 내용을 좀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시간이 1시간 제한되어 있어서 이제 빠르게 좀 자료를 중심으로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살집 8집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출간된 거라서 우리 브릿지 경제에서도 소개를 해주어서 제가 덕을 많이 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내 집은 살집인가 8집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집이 좋은 집이다. 그러니까 리브, 살기 좋다는 말은 리브, 영어로 하면 더 쉽죠. 그러니까 주거 만족도 내지 주거 편리성을 의미하고, 사기 좋다라는 것은 둘 다 좋아야 되겠죠. 바이, 구매하기 좋다, 투자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주택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좋은 주택이다. 그러니까 공급하는 분들도 단순히 주거 환경, 그러니까 살기 좋은 거, 우리가 말하면 교통이나 교육이나 편의시설이나 녹지시설이 좋은 곳만, 이것만 우리가 주택을 공급할 때 고려하면 안 되죠. 서울대 사회문제연구소가 조사를 했고,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수요자들이 집을 고를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뭘까요?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경제가 불확실해지니까 순위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살기 좋은 집을 많이 선호했는데 지금은 투자 가치가 높은 곳, 이걸 전문 단어로 경제적 이득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요즘 MZ세대가 많이 사잖아요. 뭐를 중심으로 산다고요? 1번이 고려하는 1번이 뭐냐고요? 교통이나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다 포함하는, 서로 연결된 개념이지만 내가 이 집을 사면 집값이 과연 오를 수 있나? 이게 제1의 고려 요소라는 거. 이거 잘 모르신 분들 계셨다면 서울대 사회문제연구소가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이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행복에 있어서도 최근에 재미나는 것은 돈과 건강과 가족 쪽에 한국인들은 돈이 행복의 1순위로 꼽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 가치를 고려하라. 좀 어렵나요? 제가 오늘 그 해답을 드릴 것입니다. 이 답은 성장 지역을 선택하고, 성장 지역은 바로 지금 결론부터 나가요. 성장 지역은 결국 뭘까요? 저는 부동산 박사가 아니고 도시공학 박사죠. 그래서 오늘 도시공학과 부동산의 융합적 지식을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공학은 이 세상의 모든 도시는 성장 도시인가, 정체 도시인가, 쇠퇴 도시인가, 이것만 따져요. 다른 거 안 해요. 이거 공부를 제가 5년이나 했다니까요. 제가 지금 알고 나면 그 별거 아닌 걸 5년 동안이나 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도시와 모든 지역은 성장 도시, 성장 지역인가, 비성장 지역인가, 오직 2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앞으로 공급을 할 때는 선지역 선택, 후 물건 선택하라. 따라서 성장 지역을 선택하라. 이 성장 지역의 특징이 뭘까요? 이 2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성장 지역을 당신은 알 수 있지만 나는 어떻게 알까요? 이 얘기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인구 증가, 2번째는 소득 증가, 3번째는 인프라 증가, 4번째는 행정 계획이에요. 이따 다시 반복됩니다. 2번째는 성장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땅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가 올라요? 땅값이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돈을 많이 번 예를 들지 않아도 디벨로퍼들은 결국 좋은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명을 댈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2번째는 LH 땅을 사서 LH 땅에 딱 어울리는 최유효 이용 방안이라고 그래요. 오늘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The highest and best use예요. 영어를 써서 이거 HBU라고 그래요. 무슨 뜻일까요? 이 토지, 그러니까 LH가, SH가, GH가 분양하는 많은 토지를 받아서 이 땅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유효 이용 방안의 건물을 짓는 것이죠. 차별적이고 특화되고
수요자가 선호할 만한 그런 건물을 지어서 건물에서 많은 이익을 내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대장동이에요. 대장동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이 난 건 왜 그렇죠? 토지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토지에 어울리는 가장 수익이 높은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니까 이 과정에 누가 이익을 가져갔느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이익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토지에서. 두 번째 어디에서 발생한다? 건물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베스트 유즈는 이 두 가지의 수익이 동시에 발생하는 그러한 디벨로퍼, 그러한 시행사, 시공사가 돈을 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따로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지를 원대지부터 매입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그 귀찮은 일, 장기간의 불확실성 감당 안 해. 그러니까 LH나 SH나 GH가 분양하는 땅만 잡아서 이 땅에 좋은 아이디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설계해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그런 부동산 주택을 지을 것인가, 이걸 골몰하는 사람 됐죠? 네, 두 가지라는 걸 꼭.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게 성장지역의 특징은 뭐라고요? 성장지역의 특징은 땅값이 오른다는 거예요. 성장지역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별을 하죠? 네 가지 기준.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증가. 인프라는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저희 강의를 꼭 들어야 돼요.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인프라의 개념을 혹시 아세요? 예, 기반시설이라고 그러죠. 도시공학에서는 이건 부동산의 학식이 아니에요. 네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죠? 첫째는 교통이에요. 여러분 뭐 누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GTX, ABCD, 지금 신안산선, 신설 역세권이 되는 것은 몹시 유망한 성장지역의 지표예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교육이에요. 교육 문화. 자,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상향 도시는 어딘지 아신가요? 안전한 도시이기도 하고 교육 문화가 성숙된 도시예요.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책에서 지금 자꾸 머무르는 책에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상업 인프라가 중요해요. 여러분, 상업 시설이 번성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가 산업 인프라예요. 다행히 다음 정부는 여야 지금 유력 후자 공이 뭐라고 그래요? 경제를 부흥시키겠대요. 박정희를 다시 주목하자고 다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무슨 말일까요?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테크노밸리가 있다. 판교를 주목하라 이 말이죠.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두 갈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듣고 저의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 있게 많은 내용이 전개가 돼요. 이걸 모르고 들으면 지금까지 이런 지식이 좀 부족했거나 이해가 좀 적은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강의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성장지역, 여기에 맞는 토지 가치, 토지와 건물이다.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결국 땅값이 오른 거예요.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는 성장지역이라는 의미이고,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고, 그리고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땅값이 올랐다는 뜻이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고객은 뭘 원하느냐고. 단순히 살기 좋고 멋진 건물과 편리한 아파트만을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한다고요?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을 원해요. 내가 샀다가 이제 금리도 오르고 부동산 경기도 빠지면 가장 억울한 사람은 누굴까요? 뒤늦게 집 샀다가 집값도 떨어지고 대출 받았는데 금리까지 오르면 두 번 죽어요. 이 고통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고통인 거거든요. 지금까지 돈을 번 사람은 어떤 분이었어요? 공격적 투자를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정반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시점이다 라는 의미에서 수요자의 이익이 공급자의 이익이고, 토지와 건물을 중시하고 땅값,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역과 입지 선택에 유의하라, 이 말을 맨 처음에 지금 매우 중요한 촌철살인과도 같이 제가 통찰력을 갖추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이제 여러 가지 순서대로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다 많이 나왔습니다. 도시는 공간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간 구조가 바뀌면 위치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면 입지가 바뀌고, 입지가 바뀌면, 입지가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기반 시설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입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도시는 공간 구조로 이루어졌고, 공간 구조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입지가 바뀌어요. 입지는 땅 위에 서 있다, 자리 잡기란 뜻인 거거든요. 입지가 바뀐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땅값이 바뀐다, 지가가 변동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런 공부 아직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저 학위 논문과 저 책에서 처음 밝히는 내용들이, 땅값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변화해요. 여러분이나 공급자인 우리 건설사 임직원 여러분이나 수요자나 공통 관심사가 뭐예요? 부동산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고. 이거 사면 가격이 오르는가 하는 가격 변동, 가격 변화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알 수 있다고 지금 그 원리와 법칙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알 수 있다고. 토지와 건물인데 땅값이 오르면 건물은 종속병수로서 자연적으로 오른다고.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땅값이 오르기 전에 뭐가 바뀌어요? 공간 구조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고, 그래야 입지가 바뀌고, 입지가 바뀌어야 어떻게 돼요? 땅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면 비로소 가격이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공급자는 뭘까요? 알고 공급해야 돼요. 내가 아파트를 짓는데 이 땅에다가 내가 아파트를 지으면, 내 아파트를 건축물을 잘 지으면 이 아파트를 받는 수분양자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자산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언제 얼만큼 오를지는 몰라도 방향성은 예측 가능하다. 그걸 알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기업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살아남고 성공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부자들을 봤더니 부자들의 기준이 흥미로워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약 39만 명, 40만 명이에요. 5천만 명 중에 약 0.8%예요.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러니까 하이엔드 상품을 할 때는 굉장히 이게 중요하죠. 40만 명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재산은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이고 평균 자산은 66억 정도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자는 100억 정도가 가져야 진짜 부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부자 보고서의 전부예요. 그리고 양극화가 더 심화돼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만 돼요? 아예 없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아예 소득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강의가, 제가 지금 꼭 드려야 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좀 얘기 들으셨지만 저희 강의는 세 가지가 다릅니다. 이론에 근거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마 브릿지 경제 전문인과 국장님이 저를 이렇게 초청해 준 것도, 제가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에서 이런 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론과 이론 체계와 실무와 또 연구를 한다는 관점에서 저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걸 지금 느끼셨을 거예요, 벌써.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이에요. 내년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도 꺾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따 나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몹시 유용하고 귀중해요. 여러분, 계속 오를 수만은 없어요. 제가 요즘 몇 군데 용역을 받아서 내년도 전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연구원도 그렇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동산 경기가 단기, 중기, 장기 이따 보실 거예요. 좀 이것도 시간이 짧은데 장기적 전망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그 변곡점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소위 말하면 내년 3월 9일 대선이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뭐예요? 막 그냥 이재명 여당 후보님이나 윤석열 가장 제1야당의 후보님의 공약은 눈여겨봐야 돼요. 저 나름대로 지금 두 분 중에 당선이 어느 분이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저도 관심사항이고 저도 주관적 판단을 하고는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앞선 얘기라서 이따가 지금 바로 돌직구로 하는 것은 조금 이 상황이 우리 언론사에서 중요한 강의라서 좀 미루고자 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글을 써서라도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콘텐츠가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 실패 예방, 자산 적식, 자산 교체, 이거는 수요자 입장에서 원하는 거예요. 자, 수요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뭔 줄 아십니까? 최근 들어서 아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돈 벌었어요. 주식과 주택이었어요. 이걸 대출을 많이 받아서
공격적으로 여러 다주택을 했던 분들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라는 것이 조사 국민은행의 KB의 부자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수요자도 어떻게 돼야 돼요? 금리도 오르고 있고 대출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도 지금 변곡점 꺾이게 되면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은 이제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정반대로 가야 돼. 우리 공급자도 마찬가지예요. 실패 예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수요자는 자산 증식이지만 우리는 경영 이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실패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만약에 지금까지 건설사 입장에서 왜 다른 건설사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했는데 이윤을 많이 축적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면 실패한 거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실패한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설사가 있다면 우리는 최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도 정치로 돌아가면 우리 국민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동체를 이끄는 위대한 힘, 최고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최고를 뽑은 게 아니라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도 뽑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염려했던 게 차악을 뽑고 그러고 나서 늘 후회하고, 우리는 뭐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는 운동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정치나 경영이나. 저 말 그냥 좀 줄일게요. 부동산이 뭐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굉장히 꼭 기억해야 될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이 공급하는 부동산, 특히 주택은 누군가에게는 평생 자산이고 이 공부는 평생 공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이익을 실현하면 그뿐이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런 건설사는, 그런 공급자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수요자,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토지 가치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건물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출할 것인가, 이 둘을 취할 것인가, 결국 이겁니다. 돈 번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의 우리 고객들은 자본 수익과 임대 수익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딱 어울리는 상품이 주택이고 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입니다. 사실은 상업용 부동산을 공급할 때, 상가나 이걸 할 때 이걸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은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익도 날 수 있고 자본 수익, 이런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소유자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언 이설에 속아서, 마케팅에 속아서, 홍보에 광고에 속아서 집이나 상가나 빌딩이나 샀다고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나 이 사람들은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익이 그 비법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부동산은 지역 선택이 중요하고 이 위치가 중요하고, 위치는 점이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입지도. 우리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입지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좋은 입지인지 나쁜 입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제자도.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입지는 환경이며, 입지는 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지는 조건이며, 입지는 환경이며, 입지는 용도별로 다양하며, 입지는 현재의 입지가 아니라 변화한다는 거. 이 짧은 말 속에 너무 많은 원리가 들어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알아요. 그리고 입지는 경쟁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지에 맞는 우리 어떤 부동산을 우리가 생산하고 공간을 창출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여러 입지 중에 어떤 입지를 선택하느냐도 중요하고, 제 말 아시겠죠? 현재의 입지만 보지 말라, 미래의 입지. 입지를 보라. 이게 안목입니다. 디벨로퍼나 건설사는 사실은 지금 현재의 입지, 이게 사례를 들면 따라서 도시는 공간 구조이고 도시는 시간이 변화무쌍하다, 변화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역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오늘은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이 이 원리만 언급하는 것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택을 지을 때는 이 도시나 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생활권 이론이 있어요. 생활권. 근데 이 생활권이 세 가지나 돼요.
동일 생활권이 있고 강력 생활권이 있어요. 지역 생활권이 있고 강력 생활권이 있고. 또 두 번째, 그래서 예를 하나 들게요. 강남 생활권이라고 하면 강남, 서초, 송파를 의미해요. 요즘 강동구까지. 이제 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득 수준, 직업 수준, 교육 수준이 같은 거예요. 수준이 동질할 때 이때 뭐냐면 대체성이 있는 거예요. 이사를 갈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자유롭다. 좀 이해되셨죠? 좀 여러분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일반인은 좀 어렵지만 이게 주거 입지예요. 이게 생활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가를 공급할 때 제가 실패했던, 얼마 전에 눈물을 머금고 저한테 찾아온 개발업자가 있었어요. 상가를 개발하다가 너무 힘들었대요. 한때는 돈을 많이 벌었대요. 예, 광교와 위대와 이런 곳에. 근데 상가 분양이 잘 안 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예,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상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과 상가의 입지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가격이 형성되고 가격이 발생되고 형성되고 결정되는 원리가 전혀 달라요. 근데 이걸 건설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어서 그냥 땅이 짜투리 땅이 있어서 상가를 좀 분양했을 뿐이라고, 과거에 잘 되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상가는 상권이 중요합니다. 공간적 범위가. 그런데 이 상권도 글로벌 상권이 있고 강력 상권이 있고 지역 상권이 있고 골목 상권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상권과 생활권은 달라요. 여기 하나 더 보태면 행정권이 나와요. 행정권. 고중한 강의 듣다 보니까 입지 하나 선정하는데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데, 이게 주거용과 상업용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그 내에서도 지금 상권의 설정의 범위는 지금 다르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그 다르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지금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책에서 좀 머무른 이유를 아시겠죠. 예, 그리고 미래의 상권은 더 달라요.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상권이 형성되는 곳에 이게 중요합니다. 주거용이 지금까지는 6, 7년 동안 주거용 시장이 과열됐잖아요. 그 중에서 아파트였잖아요. 그렇죠? 좋았어요. 그런 이후에는 어떤 시장이 전개가 될까요? 시장은 주거용 시장과 비주거용, 상업용 시장이 존재해요. 토지 시장이죠. 그러니까 주거용 시장이 과열된 이후에는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다음에 움직이는 시장은 시중 부동 자금이 옮겨가는 시장은,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하는 시장은 상업용 시장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실제로 꼬마 빌딩이나 상가 쪽에 지금 이미 옮겨가요.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르고 거품이 낀 아파트에 20억 30억을 묵지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나 뭐 종부세나 대출 규제도 영향을 미치고 가격 측면에서 또 사이클 측면에서 이렇게 옮겨가. 세 번째 옮겨가는 게 뭔 줄 아세요? 토지예요. 그리고 한 부동산 경기의 한 사이클은 주거용에서 시작해서 보통 그래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일본은 그 반대였어요. 상업용이 더 먼저 오르. 그러나 이거 뭐 예를 또 다른 예까지 예외를 들면 너무 얘기가 또 옆으로 퍼지니까 원칙적인 것만 하죠. 상업용 시장에 주목을 하라. 그런데 그러면 상가를 많이 지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옥석 구분해야 돼요. 위치, 핵심, 코어 로케이션, 성장하는 지역에 성장 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라. 판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4개 지표 얘기했잖아요. 성장 지표. 두 번째, 그러면 성장 지역이면 아무데나 그러면 지으면 되나? 아니다. 중심과 비중심 이론이 있어요. 그게 코어 로케이션이에요. 핵심 입지에 우리말로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양 잘 되고 경기가 나빠도 설령 분양 잘 되고 이걸 받았던 우리의 수요자가 경제적 이득을 가져가요. 그럼 내가 이익을 가져야지. 수요자가 이익을 가져가는 한 우리의 사업도 번성할 수밖에 없어요. 동의해요? 내가 분양했는데 그 분양받은 사람이 폭삭 망했어. 근데 나는 이익을 많이 봤으니까 괜찮아. 혹시 이런 생각은 재래식이고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대형 건설사 분들은 이미 ESG 경영이나 사회적 가치 경영을 잘 이해하실 걸로 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넘어갑니다. 입지라는 말에서 현재 입지만 보지 마시고 미래 입지를 보라. 왜 그럴까요? 미래 가치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이익은 미래의 변화와 미래 가치 속에 담겨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미래 이익은 현재가 예를 들면 역세권이면 한번 역세권이면 영원한 역세권이야. 여기에서 계속 올라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죠.
어떻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최근에 제가 그 플랫폼 시티라고 이제 저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도 오래 했고 지금 재정비원하고 제가 수원 용인 뭐 성남 이런데 도시계획위원을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공사에도 많이 경기도시공사에도 한 5, 6년 이상 제가 자문위원, 투자심의 광교신도시라든지 여러분 지금이라든지 다산신도시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만든 거거든요. 반대자도 왜 없었겠어요? 지금은 성공했지만 이게 지금 불확실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 상황이 와요. 지금은 경기가 좋지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늘 부동산 경기는 변화한다. 지역도 변화하듯이 저 말 아시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내재 가치는 토지 가치를 의미합니다. 토지 가치가 미래 가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심층 분석하라. 넘어갑니다. 여러분 뭐 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원리 쪽에서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오늘 이 자료는 제가 본래는 이게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될 수가 없어요. 저희 지적 산물이고 이게 인터넷에서 10,000원에 판매되는데 오늘 이렇게 할게요. 전문인 조진대 전문인께서도 계시고 이쪽에 지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들으셔서 이 내용을 오늘 하나하나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또 한계도 있죠. 여러분께 근데 단 여러분이 지켜줘야 돼요. 이 자료를 그냥 인터넷에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용돈이 한 달에 몇백씩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꼭 보시고 다른 데 유출 안 돼. 이건 여러분 지식인들이고 다 우리 리더분들이니까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동산 특징에 그냥 넘어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은 명속성, 부중성, 개별성 특징이 있다. 넘어갑니다.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여러분 부동산의 아까 5대 특징을 봤죠. 시장의 특성이 있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기는 불안전한 완전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할게요.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가장 공급이 실패해요. 제가 건설사 많은 곳에 자문과 이런 거 고문을 많이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실패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수요자가 가장 첫 번째 실패하는 원인이 있듯이 공급자가 실패하는 게 수요 예측을 잘 못해요. 수요 예측은 3가지예요. 하나는 경기 예측을 해야 돼요. 오늘 지금 들어갈 거예요. 2번째는 지역 분석하고 지역의 성장성, 성장 잠재력을 예측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실패해요. 3번째는 여러분이 참여하고자 하는 시장이 계층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 그걸 실패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고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시장은 수요자의 구매력에 따라서 아주 세분화된 시장이라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동일 시장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곳이 잘 되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또 깊은 설명이 어려워서 그런데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오늘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투자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급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한 5개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년 또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내년까지는 커다랗게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내년에 소위 말하면 공급은 최소 4, 5년의 공급 시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급의 장기성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단기 공급의 제한성, 단기 공급의 한정성. 용어가 어렵나요?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 다른 말을 몰라요. 용어를. 근데 이게 전문 단어예요.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너무 잘 되는 걸 보고 공급에 나섰더니 부동산 경기가 바뀌어서 불확실해요. 아니 나 망했다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지금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죠? 퍼스트 무버예요.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한 5, 6년 전에 4, 5년 전에 남들이 LH, GH 땅을 안 팔릴 때 나는 다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이 입지는 정말 핵심 입지이고 여기에 나의 창의력 아이디어를 더하면 정말 좋은 부동산 건축물이 탄생할 수 있거든. 수요자들이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아마 이 부동산만큼은 사고야 말걸 안 사고는 안 될걸 그런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상황은 이제 택지를 확보해서 이제 인허가를 받고 이제 공급에 나선다. 수요자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축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건축한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번 거 아시죠?
적어도 3, 4년 전에, 가장 빠른 사람은 2014년에 제가 많이 추천했잖아요. 이때 샀던 사람도 엄마 아파트가 어때요? 7억에 샀더니 지금 얼마예요? 24억이에요. 그 전세가 3억 5천 했거든요. 거기에 대출을 3억 받을 수 있었거든요. 내 돈은 들어간 게 없어. 그랬더니 이제 24억이 됐네. 이거 재건축되면 얼마나 갈까요? 34평을 준다고 해요. 물론 추가 부담금이 좀 있겠죠. 이것은 용적률이 좀 그래도 34억이 돼요. 세상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지금 24억 되면 그렇게 많은 수익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언제 재건축이 될지 빠르게 하긴 한다고 합니다. 정말 좀 이해가 되셨죠? 시기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때 이걸 경기 전망, 경기 예측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습관처럼 1, 2년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제가 볼 때 1, 2년 앞을 단기 예측도 하고 4, 5년 중기 예측도 하시고 9년에서 12년, 약 10년입니다. 이걸 실물 경기에서는 주골라 파동이라고 해요. 근거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10년 주기설 정도를 가지고 10년 정도를 예측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사업에 실패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미분양이 나도 결국 이 지역은, 내가 만드는 이 작품은 팔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기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망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나 경기가 계속 갈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경기가 꺼지니까 미분양이 났거든. 나 이럴 줄 몰랐거든.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망하는 회사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건설사가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지만 과거에 어때요? 그냥 망합니다. 망한 회사를 제가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의 특성과 시장을 연구하는 거. 여러분이나 제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시장 연구예요. 여러분은 연구하는 게 뭐예요? 공급, 공간구조, 필요한 부동산을 만드는 일이고 저는 이걸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시장의 변동과 가격 변동이라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탐색 비용, 거래 비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수요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살 때 그냥 가볍게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아파트 하나를 사기 위해서 현장을 가거나 검색을 하거나 이때부터 비용이 발생해요. 그리고 사고 파는 것도 굉장한 취득세가 얼마나 높아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저의 강의가 이제 좋은 집인데요. 아까 설명해서 넘어갈게요. 좋은 집의 개념을 재설정해야 돼요. 좋은 집이 뭐라고요? 나는 내가 좋은 집을 만드니까 그게 좋은 집이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고객들은 까다로워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살기는 당연히 좋아야 하고 투자가치가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땅값이 올라야 돼요. 땅값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지역이어야 돼요. 성장지역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구 증가, 인구 밀도가 증가, 소득이 구매력이 증가해야 돼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걸 잘 통계적 추이를 봐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인프라가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장 영향이 빠른 것은 교통이에요. 그러나 지속적인 것은 교육 문화 인프라예요. 삶의 질을 따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돼요. 이 연구 보고서가 많아요. 외국에. 세 번째는 뭐예요? 산업 인프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산업이 활성화돼요. 지금 상기 신도시가 잘 되려면 산업단지 같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판교를 생각해 봐요. 판교가 입지도 좋지만 지금 중강남, 강남하고 집값이 비슷해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산업이 발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교훈을,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뉴욕보다 집값이 더 비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 얘기가 답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상업이 번창하는 곳, 상권이 발달하는 곳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땅값이 오른 것이다. 양방향을 잘 보시기 바라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책에서 슈퍼 아파트, 살기 좋고 사기 좋은 두 가지 교집합 아파트를 설정을 했어요.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3대 원칙이 나왔는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거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우선 경기 변동 사이클인데 변동이죠, 변화.
부동산 경기는 우선 예측 가능한가요? 예측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동산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 경영론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이거 꼭 좀 공부하십시오. 제가 한양대에서 이 두 과목을 정책론과 함께 강의를 하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걸 공부하니까 내가 그토록 알기 싶었. 내가 이 기획서를 쓰거나 사업 계획을 쓸 때 너무 이 고민했던 부분이 여기 다 나오는 거. 미국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을지 날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떤 전문가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문가는 이제 무조건 오른다니까. 이거 유튜브를 보면 저도 깜짝 놀라요. 얼치기 유튜브들이 수십만이 됩니다. 재밌게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7년 올랐는데 10년 오르지 말란 법이 어디냐고. 그리고 이제 강남은 진짜 불패라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사라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지금이라니까. 이런 얘기를 마구마구 쏟아대요. 들으셨을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폐마하는 거 아닙니다. 그 유명한 서울대나 스카이대학의 이런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최근에는 금리 때문에 집값이 17% 이상 올랐다니까요. 이제 금리가 오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17%도 빠지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40%도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런 근거 없이 객관적 근거나 근거 중심 없이 이렇게 쏟아대요. 우리 참 혼란스럽죠. 그런데 오늘 제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부동산 경제학을 보면 세 가지만 기억해요. 이 책을 보시고 또 저희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공부하려고 책 팔아서 제가 얼마나 이익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첫째는 부동산 경기는 예측 가능하답니다. 부동산 경제학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경제학이 인과관계를 연구하고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짜는 거예요. 경제학은 딱 세 가지를 해요.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여기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대응 전략을 짜는 오늘 딱 강의 주제죠. 이게 경제학이고 경영학은 뭐를 가르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물자정 아까 그랬죠. 사람과 물자와 정보와 자본과 정보를 가지고 내가 최대의 이익을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위험을 최소화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고 제가 연구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그 중에 하나가 경기 변동의 리스크를 우리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행 지표를 잘 보십시오. 이게 읽는 것만 해도 거래량은 1, 2분기 선행에 인허가 물량, 분양 물량, 미분양 물량, 대구와 지금 세종시가 여기에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리는 겁니다. 거래가 감소하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너무 좀 아까워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한 학기 내해도 정말 모자람이 이게 모자랄 정도에 충분하지 않아요. 경기 변동설도 보면 지금 10년 주기설이 있어요. 이 주창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15년 전에 부동산 투자는 과학이다. 제가 주글라 파동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통계적 근거 80년에서 이 10년 주기설을 주창했더니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콧방귀를 띠는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거의 받아들입니다. 이따가 도표를 보면 이제 맞습니다. 확실히 검증된 이론은 아니에요. 설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법칙은 아니나 이제 그렇게 봐도 우리나라에 10년 주기설이 있다면 일본에 15년 주기설이 있다. 저 책에 썼어요. 미국은 20년 주기설이에요. 나라마다 부동산 경기 변동 사이클은 좀 차이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벌집 순환 모형 9년에서 12년이에요. 이게 확률이 약 70%예요. 유럽에서는 이걸 많이 쓰거든요. 넘어갑니다. 그냥 여러분 조금 죄송해요. 이거 굉장히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또 잘못 눌렀네. 자, 선행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 지역은 변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라고 말하거든요. 도시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지역은 세분화된다고 그랬죠. 지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층 구조화되어 있다. 지역이 시장이에요. 부동산은 결국 지역과 시장이 겹쳐 있는 개념이에요. 아까 생활권이라든지 상권, 행정. 근데 행정권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자꾸 사업 계획을 살 때 막 어디 거제는 어떻다, 부산은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얼마나 넓어요. 서울도 25개 구가 있는데 성장하는 구는 40%밖에 안 돼요. 엄밀하게 말해서. 저 말이 아시겠죠. 그리고 강남 사는 사람이 강북에 가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 더 많이 생활권은 통일 생활권은 굉장히 좁혀서 보는 의미가 많아요. 예를 들면
압구정 생활권은 하면 압구정 아파트 단지만을 의미해요. 저 말 좀 이해되세요? 압구정 살다가 물론 옥수동이나 금호동 이렇게 전세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겠죠. 나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압구정에 아파트 살던 사람이 압구정 옆에 소망교회 옆에 빌라에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인접성 효과는 있지만 나 아파트 살다가 심심한데 또 빌라로 갔다가 이번엔 더 심심하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도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일 생활권이 아니라니까. 저 말 좀, 이 부동산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 방배동과 사당동의 집값이 요즘 격차가 좀 줄었지만 3배 나잖아요. 세상에 길 하나 사야 되고 집값이 3배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나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아니 지금 내가 역도 같이 쓰거든, 교회도 같이 다니거든, 슈퍼에 가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거든. 근데 집값이 왜 이렇게 3배나 차이나 나? 이게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통일 생활권이 아니에요. 거주하는 주거 수준과 직업 수준과 교육 수준이 달라요. 자,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도시의 성장 사이클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시간이 몹시 갔는데 좀 빠르게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도시는 80년에서 100년인데 여러분 사업 계획을 아까 지역을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지금 제가 통찰력을 드렸잖아요. 핵심 지식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도시는 80년에서 100년 단위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있어요. 도입기, 성장기, 상승기, 세택기, 재개발기가 있는데 이 말이 중요한 게 이따 통계 나와요. 그래프가 나오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 성숙기는 강남이에요. 지금 수도권은 대부분 성장기에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재개발기가 있는 게 용산, 동대문, 영등포가 대표적이에요. 이들 지역은 지금 그러니까 재개발기가 굉장히 유망해요. 앞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들어서면 성장기가 돼요. 그리고 성숙기에서 꽃을 피워요. 성숙기. 오케이. 여러분, 이 지역을 선택할 때 이 지역이 성장 지역인가 아닌가도 반드시 판별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알고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 성장 지역 중에서도 재개발기인가 특징이 각각 달라요. 이게 지금 도입기인가 그리고 성장기인가 성숙기에 놓여 있는 시장인가를 공부할 게 너무 많죠. 도시학기. 그래서 오늘 저희 얘기는, 오늘 얘기를 듣고 모든 걸 알 수는 없고 이런 연구와, 그러니까 딱 두 가지 기억해요. 이런 이론 체계와 이런 연구의 성과물과 이런 법칙이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이, 그걸 깊숙이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상품도 사이클이 있어요. 이걸 트렌드라고 그러고, 주거 트렌드, 주택은 그렇게 말하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예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변화가 지금 뭐의 변화를 가져와야 예를 하나 들까요? 예전에는 도심만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물리적 거리, 그러니까 좀 외곽으로 나가는 수요도 생겼어요. 은퇴자들 같은. 미국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 예전에는 소형이 대세다 그랬어요. 그렇죠? 10평, 20평이 막 집값이 비쌌어. 근데 요즘 재택근무, 원격 근무가 늘어나서 어떻게 돼요? 좁은 집에 어떻게 사냐고. 지금 160% 정도 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니까. 그래서 어떻다고? 주거 공간이 150 내지 160% 늘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괴롭지 않고 부부간의 싸움을 안 해요. 그리고 주택의 기능이 뭐예요? 숙식 공간에서 뭐로 바뀌어요? 복합문화, 오락 공간. 집에서 그냥 오락도 하고 여기서 다 즐겨야 되거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아이디어가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꼭 부부가 각 방을 쓴다, 이런 개념이. 이제는 안방이 하나여야 된다는 개념은 낡은 개념이에요. 이제는 안방이 어떻게 돼야 돼요? 2개가 돼야 돼요. 1인 1안방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엌도 바뀌어야 돼요. 부엌을 가장 좋은 자리에, 여기 거실과 연결될 자리에 폼나게 자리 잡는데요. 좀 죄송하지만 여성들이 이제 부엌에 가지를 않습니다. 이제 남자가 부엌을 가야 됩니다. 그 부엌이 그렇게 멋있고 좋은 자리에 크게 자리 잡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제 다 시켜 먹습니다. 그렇죠? 특히 은퇴자들은 할머니가 부엌에 있질 않습니다. 근데 자꾸 부엌을 잘 막 무슨 식이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보고 자꾸 하는 거는 이제 확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저 말 좀 이해되시나요? 이제 바뀝니다. 가족 중심의 문화로. 요 정도 얘기를 할게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주택 마련은 그냥 여러분 이거는 수요자가 주택에 대한 편견인데 꼭 봐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했던 말들이 다 있어. 10가지. 저는 수요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공급자가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수요자들은 외면할 겁니다. 아, 내가 지금 고종한테 다 공부를 배웠거든. 네가 만든 이거는 이렇게 사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봤어. 건물만 그럴싸하게 지으면 안 돼. 이 사람아. 이 토지 가치도 봐야 돼. 그리고 앞으로 트렌드에 이게 맞지가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토지가 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 시장을 주목하라. 예전은 서해안 시대도 옵니다. 이제 동해안만 논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여튼 넘어갑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많다는 거. 자, 이제 여러분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 시간도 바쁜데 제가 많이 또 시간을 뺏을 수가. 주거용 부동산은 이 그래프가 어때요? 최근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오르는데 너무 가파르게 오르죠. 처음에 살짝 오르다가, 그렇죠? 예,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정책이 실패했다,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이유를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전세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세와 매매는 어떤 모양의 동행해요. 그리고 전세가 1, 2분기 선행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전세 매매 분양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조언을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했던 제가 밥 먹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전세를 하는 것입니다. 매매 분양을 하는 그 입장에서는 반드시 전세 시장 전세 지수를 분석하십시오.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딱 3가지. 전세가 오르면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지금 전세가 오르는 나라를 아니 나는 지금 집을 파는데 왜 전세냐? 이 시장은 1차 시장, 1차 가격이 매매 뭡니까? 임대 시장입니다. 전월세. 그리고 임대료예요. 좀 이해됐죠? 임대료가 오르면 2차 가격인 매매 가격이 오릅니다. 이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른다고 그래요. 전세는 오직 실수요자의 시장이에요. 전세는 거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매는 가수요가 있어요. 거품이 있고. 그러니까 전세 오른다고 전세를 2채 얻는 인간 혹시 보셨나요?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집값이 오를 때 집을 2채 갖는 사람은 있죠. 우리나라에 얼마가 돼요? 232만 명이나 있어요. 가구가. 좀 이해됐죠? 따라서 전세와 매매의 관계를 잘 이용해라. 동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6개월 이상 만약에 6개월이 중요해요. 더블 DB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막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예측을 못하는 이유가 3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시간 범위 때문에 그래요. 기간적으로 적어도 6개월 정도 통계와 데이터가 그러니까 거래량 통계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통계가 낮아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짝 하락하고 다시 재반등하고 이런 장세가 수없이 반복됐잖아요. 서너 번 4-5번 나왔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라고? 장기 투자가 정답이고 두 번째는 6개월 정도의 통계 추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봐야 된다니까. 지금 얼치기 전문가들이 막 급등한다 급락한다 이런 건 둘 다 맞지가 않아요. 아직 통계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내년 3월까지 만약에 집값이 내리는 지역이 50% 이상 증가하고 거래가 감소하고 하락세가 더 그다음에 구매 심리가 더 100 이하로 더 낮아진다면 우리는 이제 중장기적인 시장 흐름의 변화가 왔네. 이걸 전문용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저적 흐름의 변화가 왔다. 쉬운 말로 뭐라고 해요? 근본 변화가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3개월 가지고 판단하는 건 이래요. 시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와 세종시 정도 내려가지고 이제 집값이 내린다 확신하기는 일러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오를 때는 강남부터 올라요. 마용선, 서울이 오르면 반드시 경기도는 올라요. 좀 이해되셨나요? 이게 연구 보고서에 있어요. 경기도가 오르면 지방은 반드시 오릅니다. 충청권하고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반대인 경우는 어떨까요? 지방이 내리니까 이제 서울도 내리겠네. 이런 얘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경기가 내리니까 이제 서울도 내리겠네. 이 얘기는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확률. 이게 연구 보고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은 강남이고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아시고 이거는 공급자와 수요자 다 같이 이 원리를 이해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세에서 많이 머무르고 있죠. 사실은 분양이 확실한가 안 한가는 어디를 보면 안다고요? 전세 시장을 보면 알아요.
시장 전망도 예측이 되고 굉장히 촌철살인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에. 근데 의외로 이걸 놓치고 있더라고. 중소건설사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세가 오르고 있죠. 내년에 서울이 전세가 어떻게 될까요? 사례를 들면 입주 물량이, 전세는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요. 전세가 오르면 그다음 어떻게 되는데요? 매매는. 그러니까 다른 요인 다 빼버리고 전세가 내리지 않으면 집값도 내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또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이클 측면에서도 결론을 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아까 이 선행 지표 내지는 영향 요인 변수를 통해서도 예측 가능하고, 지금 예측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 세 번째가 오늘 좀 생략이 좀 되고 있는데 버블 측정, 버블 이론에 의해서도 예측이 가능해요. 동의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격을 가지고도 알 수 있다고. 전세 가격, 임대 가격과 매매 가격의 연계성, 이걸 가지고도 예측. 부동산 공부 정말 복잡한데요. 복잡한 걸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을 다 공부하고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면 내가 상상하고 쓸데없이 고민했던 게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 자, 여러분 매매가 지금 수도권 보세요. 굉장히 급등하죠. 처음에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매매와 전세가 추이도 보고 있고, 두 번째는 2014년부터 집값이 올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오를 때 확 올라요? 그렇지 않아요. 서서히 굉장히 완만하게 어렵게 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한번 빠지면 훅 빠지면 확 오르나? 그렇지 않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요. 이게 급격하게 상승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다음 사이클을 말하려고. 부동산 경기가 빠질 때는 반대로 빠져요. 어떻게 빠져요? 아까 지역적으로 강남이 시장에서 지방이 내려요. 빠질 때는 가장 먼저 오른 강남이 안 빠진다니까요. 지방에서부터 수요가 적은 것부터 빠져요, 공급이. 그래가지고 강남이 맨 마지막에 내리는데 문제는 거품이 많은 강남이 더 많이 빠져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강남이 내려야 집값이 내립니다. 강남 집값이 6개월 이상 내리면 우리는 이거는 이제 하락 조정기에 접어들었네. 비로소 그때 강남이 한 1, 2개월 내리고 다시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개월 내린다고 이제 끝났다면서 막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렇게 할 호들갑을 떨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전문가가 있다면 그게 서울대 교수이든 그게 스카이 대학이든 건국대든 한양대든 그런 이론은 존재하지 않아요. 부동산 경제학 공부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오늘 2분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꺼질 때는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수요자는 이때 완전히 폭탄을 맞아요. 그래서 상투 투자가 위험한 거예요. 나는 지금 6년 동안 집안 사가지고 내가 지금 벼락거리 거지 됐거든. 지금 벼락 거지가 그 뜻이잖아요. 반대로 지금 벼락 부자도 있잖아요. 내 지금 대출 좀 받아가지고 집 좀 한번 샀더니 재산이 10배 늘었네. 10배. 제가 이 사례가 있어요. 저한테 언론이 있는데요. 돈 1억 가지고 잠실에 엘스 아파트를 전세가면 5년 전에 딱 샀거든요. 저 얘기 듣고 이게 29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와이프가 집 하나 사달라는 바람에 그냥 와이프도 1억을 사준 거예요. 그냥 와이프가 집 한 번 갖고 싶다고 하니까 현금이 3억 있었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돈이 없었어요. 이분도 검소했어요. 그랬더니 장남이 장가 간다면서 아버지 나도 입주는 못해도 뭔가 집은 등기가 하나요. 그 말도 맞잖아요. 그래서 아들이고 해서 집은, 그래가지고 재산이 90억이 된 거예요. 저보고 뭐라냐. 원장님 덕분에 나도 이제 100억이 됐습니다. 3억이 100억이 된 거예요. 대출 받아서 물론 자기 집은 들어가 있죠. 또 살고 있죠. 그리고 너무 살기 좋대. 행복이 따로 없다면서 살다가 이런 행운도 경험한다는 기적이죠. 기적이죠.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어떻게 된다. 공급자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손 쓸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주택자가 뒤에 가서 경기가 꺾일 때 좀 싸게 팔지 29억짜리 28억에 팔면 되지 않을까. 지금 29억 팔리는데, 근데 경기가 훅 빠지는 순간 부동산 교과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훅 빠지는 순간 너도 나도 던지는 순간 매물이 적체되고 적체되는 순간 급락한다.
좀 이해가 돼요. 교과서에 더 큰 바보가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못 팔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우리 과거 보세요. 서브프라임 못 팔고 2008년에 못 팔고 어떻게 팔아요? 아이, 파라고 하는데요. 안 팔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2013년에 엄마 아파트가 12억 갔다가 7억 가니까 그때 작자 고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팔아 사람이 참 많아요. 예, 굉장히 오늘 공부하는 거. 공급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 팔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엉엉 울면서 땅을 팔아야 돼요. 땅 한 번 샀다가 내가 이렇게 망할 줄 몰랐네. 좀 이렇게 돼요. 오늘 경기 예측. 뭐 너무 많은 내용이 많은데 넘어갑니다. 전세와 매매는 꼭 그래서 자, 요 표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간이 좀 늦어도 꼭 한번 보십시오. 이런 강의를 쉽지 않아요. 저는 이 강의에 오늘 와서 여러 가지 귀한 자리에 모셔 주셨기 때문에 브릿지 경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하는 건데 이런 강의 할 수 있는 사람도 뭐 저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 한번 보시면 이 세 가지 교훈입니다. 뭡니까? 우선 통계가 86년도부터 우리나라는 35년간 통계가 축적이 됐어요. 얼마 안 되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100년 통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150년 통계도 있는데 아쉽죠. 두 번째 건 지나갔고 두 번째는 어때요? 굉장히 진폭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 딱 그래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올라가면 한없이 올라갈 거. 그게 언제예요? 91년. 이때 쫙 올라가. 우리가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 경기가 좋아지고 서울로 사람이 많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거 이해가 되죠? 그렇죠? 수요가. 그거예요. 단순해요. 그리고 올랐는데 이제 91년 동안 그럼 더 가지 왜 여기서 중단을 했을까요? 멈췄을까요? 이유가 생각나요? 이때 노태우 대통령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죠. 이분이 200만 가구라고 들어보셨죠. 저는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분당 일산 평촌 30만 가구를 갑자기 이게 그냥 졸속이에요. 막 속도전을 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신도시 건설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것들이 들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집값이 쫙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뭐죠?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뼈아픈 실책이에요. 4, 5년 전에 공급했다면 지금쯤 문정부는 잘했어 이러면서 규제도 좀 그렇기도 하지만 세금이 좀 높아진 게 좀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여튼 많은 사람이 내 집 마련해서 행복했어요. 근데 보세요. IMF가 와가지고 97년 만에 더 빠져버려. 위기가 오면 더 빠지네. 그러니까 공급 빠지는 조건이 세 가지예요. 공급 부족. 그러니까 공급 과잉 말 잘못했어요. 두 번째 금리 급등. 위기가 오면 집값은 하염없이 빠져요. 부질없어요. 얼마나 빠져요? 40% 빠져요. 망해버려요. 망해. 대출 받아서 지산 사람은 하우스푸어 기억나죠? 나 완전히 망했거든. 10억짜리 내가 그 대출 5억을 받아가지고 샀는데 내 지금 완전히 망했어. 내 지금 5억이 안 가거든. 이거 갖고 나면 이제 나 지금 6억 가거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이제 가야 되니까 쭉쭉. 여러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집 한 사람은 그 이후에 망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은 장기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성장 도시는 길게 가야 되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타는 건 파도 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식하고 보세요. 쭉 올라가요. 근데 올라갈 때 어때요? 쉼없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살 기회를 많이 줘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2001년부터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올랐다고? 2001년에 6년께서 2006년 말 7년이 고점을 찍어요. 고점에서. 그런데 집은 사람들이 언제 샀느냐? 이때 또 많이 사요. 내 안 사다가. 이때 엄마 아파트를 예를 들게요. 2억에서 이때 올라간 게 IMF 때 1억 7천까지 떨어졌거든요. 31평이 12억을 가버려요. 6배가 올랐어요. 6배.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12억 간 사람이 20억 갈 거라고 샀던 사람이 있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 자꾸 까먹어요. 냄비 근성이 있고. 근데 이때 샀던 사람이 그 위에서 이제는 20억 갈 줄 알고 샀더니 2013년에 7억으로 떨어져요. 6억 7천까지 걸어갔대요. 완전 망했겠죠. 이 파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 팔아요. 이제 하우스푸어. 집까지는 거지라면서 엉엉 울어요. 나 집 한 번 사는 게 이렇게 잘못됐습니까? 나를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자꾸 전문가들은 다 팔으라고 하는데 진짜 안 팔리거든요. 안 팔리는 사람 보고 자꾸 팔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극단 선택하는 사람이 이때 굉장히 많이 나. 반포자의 반포레미 안에서 제가 알기로 조금 표현이 그런데 3명이나 죽어요. 왜요?
대출 받아 집값 내리고 전세 대출을 안 해주고 에이 나 지금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지금 보십시오.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2001년 말이에요. 어떻게 됐죠? 쫙 올라요. 7억에 산 사람은 24억이 된 거예요. 4배 가까이. 모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레버리지 효과까지 탄 사람, 대출 받은 사람은 지금 10배 이상 오른 거예요. 살다가 이런 돈벼락을 맞을 수도 있구나. 이 부자들이 되게 이런 사람. 그리고 다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사이클이 있다. 10년마다 오를 때는 5 내지 7년, 내릴 때는 4 내지 6년. 이걸 지금 이 통계가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이 오르면 많이 내린다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은 7년째 오르고 있고 변곡점을 맞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정말 훌륭한 대통령,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이나 꼭 필요한 주택을 젊은이들에게 공급을 내주거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뭐 그게 누군지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내년 3월 9일에 어떻게 될까요? 안정될 거다. 폭락 안 해요. 지금 공급이 수도권은 얼마나 부족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잠깐 언급할게요. 저는 선진국 미국에서 부족한 공급 물량 계산법을 알아요. 저의 노하우예요. 잠깐 공개할까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이렇게 하더라고. 아주 단순해요. 주택 보급률 지표를 봐요. 가구 수와 주택 수를 봐요. 서울을 예를 들면 96이에요. 이 의미하는 바가 뭔 줄 아세요? 주택 수가 가구 수에 비해서 적정한 보급률은 105라는 걸 꼭 유념해요. 100이 아니에요. 약 9%가 부족해요. 105니까. 그러면 주택 수에 비해서 서울은 한 36만, 경기도가 18만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택 공급하는 목표를 해야 되고, 매년 서울에 또 신규로 늘어나는 주택, 그러니까 가구 분할로 인한 게 몇 가구 되는지 아십니까? 4만에서 4만 5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부족한 재고 물량, 누적된 재고 물량 더하기 신규 수요 창출, 여기에 멸실주택까지 감안하면 대략적으로 공급이, 근데 이거 아는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폐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공급을 한다면 수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소득과 가족 수를 생각. 자, 여러분 뭐 시간이 넘어가서 정말 마쳐야 되거든요. 통계 자료만 좀 보시는 걸로 넘어갈게요. 순환 변동 요거 보급률 지표 보시고 넘어갑니다. 지역별로. 경기도는 지역별로 좀 달라요. 상업용 부동산이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다. 이 자료 드릴 테니까 여러분 상권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지역이 성장하고 있는가, 상권이 발달하고 있는가, 상가가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가 활성화, 일본이 이게 잘 돼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요. 좀 참고, 땅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죠.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죠.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야 돼. 지금 그런 걸 보면 땅값이 내리지 않는 한 집값은 또 내리기 어려워요. 금리가 오르지만 금리도 어떻다고요? 인플레에 의한 금리 상승. 지금이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분양가가 내리기가 어려워요. 자, 요거 이제 가계 예측 방법이 넘어갈게요. 제가 얘기 다 했어요. 강의 중에 예측 가능하다. 버블도 예측 가능하다. 그 기법들도 다 지금 단기 예측하는 방법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중기 예측하는 것도 10가지나 되죠. 아, 부동산은 금리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네. 통화량만 얘기할 것 아니네. 정책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반영이 되는군. 이것들을 다 연구해야, 이것들이 다 변수네. 그래서 이걸 종합해야, 그리고 여기다가 가중치를 더해야 돼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장기 예측도 변화의 요인이 있죠. 인구나 소득은 기본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는 거 여러분 가장 관심인데 제가 5개나 예를 들었어요. 넘어갈게요. 경기 자체가 변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이 좋을 때죠. 정책이 변할, 지금이 그러할 때죠. 경제가 앞으로 지역 경제가 이제 다음 대통령에 따라서 요동칠 것 같아요. 출렁이. 해외 부동산이 또 움직일 때 영향이 오죠. 심리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그러니까 구매하는 MZ 세대가 심리가 하락 심리가 광범위하게 확산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질 않아요. 아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가격이 결정되는 거 이거 굉장히 궁금할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시장 원리라는 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았으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점이 결정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죠.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는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30억이다. 지금 34평이 한 40억 하죠. 40억이 가는 이유, 전국에 땅에 3,900만 필지가 있는데 이 주택이 2,200만 가구가 있는데 이게 가격이 다 다른 이유가 뭘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고 연구했어요. 이게 저의 전공이에요. 가격이 발생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가격이 형성이 또 돼야 돼. 그리고 요인들이 있어요. 그냥 보세요. 그리고 비로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 그리고 가격이 결정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이 변화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수요 곡선이 이동해야 돼요. 곡선이 이동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압구정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압구정의 인구가 증가하고 압구정의 소득이 증가하고 압구정 아파트에 대한 기여도 선호도가 증가해야 되고 압구정을 대체할 만한 다른 지역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압구정 지역의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이동해. 강남이 마찬가지. 넘어갑니다. 거미집 이론이 있고 이제 여러분 뭐 시간 때문에 정말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재 가치, 미래 가치,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밸류가 프라이스를 결정한다. 그런 내용을 좀 그런 원리가 잘 경제학에 있다 하는 것. 문재인 쭉 넘어가고 서울에 이제 유망한 것들은 그냥 여러분 제가 예시를 한 거예요. 서울에 유망한 곳이 33군데나 돼요. 그게 서울의 도시 플랜을 알 수 있고 한강변, 생활권, 아까 얘기했던 것이죠. 관문도시, 이유가 다 있는데 부연 설명을 못해요. 도시철도계획, GTX, ABC, 신안산선 제가 굉장히 주목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제가 요즘 그런 분들로 삼성동과 강남도 바뀌어요. 핵심 입지가. 어디로 바뀌어요? 삼성 잠실로 바뀌어요. 그리고 강북은 용산과 강화문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여의도 뭐 여기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참고로 경기도도 이제 리뉴얼시티 재건축, 전면 재건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쭉 넘어가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 지방마다 여러분이 도시기본계획을 잘 보시기 바라요.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맞춰준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홍보가 아니라 응용 전략인데요. 수도권의 슈퍼아파트 사례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수요자 입장인데 이 슈퍼아파트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대지 지분이 넓어야 돼요. 신축, 구축, 재축이 있는데 이제 마무리 짓기에 재건축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건축물의 가치보다는 대지 지분이 넓어야 돼요. 그리고 지분이 넓으면 뭐예요? 땅값이 계속 올라야 돼요. 그리고 땅값이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미래 가치가 높아야 돼요. 미래 가치는 뭐죠?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구 밀도, 소득 증가, 인프라, 스트럭처, 기반 시설, 여기에 행정, 그러니까 국토 계획이라든지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 재정기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경기도, 인천 이런 것들 제가 지금 가져왔어요. 자, 뭐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오버한 것 같습니다. 뭐 1시간 한다고 한 게 더 훨씬 오버해서 여러분의 업무에 좀 시간을 뺏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부동산 공급자로서 어떻게 했을 때 성공할 것인가? 세 가지 법칙. 그리고 이 세 가지 법칙을 뒷받침하는 이론 체계. 그게 도시공학 이론과 부동산 이론 융합 이론이 있다. 요즘 융복합시 되잖아요. 그걸 연구하는 게 뭐 저이고 제가 개척자, 선두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에게 내년도 사업 계획을 짜고 또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늘 시장의 변화를 주목해야 되잖아요.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를 주목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기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브릿지 경제 사장님과 또 전무님 또 오늘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